자, 이번 시간에는 아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부터 해서 이제 9번, 10번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연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일단 아연은 굉장히 많은 효소들의 보조인자로 나타나 있고 또는 DNA나 RNA 합성 조절에 있어서 아연 핑거라고 하는 형태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장 발달에 관여할 뿐 아니라 단백질 구조의 안정화, 또 유전자 발현, 그리고 DNA, RNA 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면역 시스템에서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만약에 아연이 부족해진다면 성장 지연, 설사, 염증, 식욕 감퇴나 탈모 등 면역 능력, 신경 장애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식품으로 많이 먹었을 적에는 아연의 결핍이 없는데 강화된 식품이나 보충제를 아주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섭취하게 됐을 경우에는 과잉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핍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석 틀을 보면 아연은 식품이나 보충제로 섭취를 하고 우리 몸에서 손실되는 것이 위장관에서의 손실 또는 위장관 외에서의 손실인데, 위장관 손실은 저장됐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들, 손실되는 것들이고, 위장관은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소변이나 피부, 정액이나 또 생리혈 등을 통해서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아연에 대한 것이 노출되는 형태는 혈중의 아연 농도도 있지만 ALP나 SOD와 같은 관련된 효소들의 활성도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아연을 가지고 있는 메탈로치오네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변으로 배설되는 아연의 형태. 그래서 이러한 아연의 섭취된 정도에 따라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부터 염증 지표, DNA의 합성, 그리고 세포의 분화, 그리고 구리. 아연과 구리는 흡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영양 상태 지표까지 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장이나 발달, 또 조산 혹은 저체중, 당뇨, 감염성 질환, 면역 질환, 식욕의 감퇴, 또 상처 회복의 지연, 구리 흡수의 저해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까 하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내인성 손실량을 보상하기 위한, 저장됐던 것들이 나갔다면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을 먹는 걸로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장내 아연의 이제 흡수율까지 같이 볼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위장관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이외의 손실량이 얼마인지를 보고, 또는 위장관을 통해서 나가는 손실량을 지표로 삼고, 또 그렇게 되면 흡수된 것들이 체내에서 이용되는 이용률까지 추정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다. 아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표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섭취 기준의 생애 주기별로 이제 기준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국내 자료는 많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특히 미국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체중으로 대비를 해서 설정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인 가산법을 했는데,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체내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배출되는 내인성 손실량이 있다면 그게 빠져나간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최소량의 흡수율을 이제 평균 필요량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장관이 아닌 걸로 배설되는 양을 한번 산출해보고, 두 번째는 위장관을 통한 손실량, 그 다음에 흡수된 아연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는 총 내인성 손실량의 식을 정립을 해서 이만큼 필요하니 이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식을 확립하자라는 거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양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필요한 양도 있지만 이 아연에 대한 흡수율을 고려를 해서 먹어야 되는 양을, 섭취량을 이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럼 먼저 영아기를 볼게요. 영아기 전반기는 당연히 모유 속에 들어있는 아연의 농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죠. 0.78리터이고 모유 속에 있는 아연의 농도가 2.2mg per 리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면 1.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아 전반기는 아연의 경우 2mg
정도를 이제 섭취하는 게 좋겠다 했고, 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가 신생아 때 가지고 있던 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은 거의 소모가 되고 철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는 더군다나 모유에서 아연의 함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유만으로는 안 돼서 우리가 이제 이유식을 다시 충족해야 된다라는 설명이고, 후기에는 요인가산법을 이용을 해서 기본 손실량과 성장을 위한 요구량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한 값이 2mg으로 나왔고, 이걸 평균 필요량이라고 한다면 권장은 3mg로 잡았다. 이렇게 이제 요인가산법으로 계산한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손실량 앞에서 우리가 1, 2, 3, 4를 했던 것처럼 그 2에서 4개월 영아에게 있어서 위장관 소화량이 얼마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소변이나 피부를 통해서 손실되는 것이 성인과 이제 몸무게당으로 해서 되게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기본 손실량을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것은 조직 그램당 20 마이크로그램이다. 그래서 하루에 아이들이 평균 체중 증가가 11.4라고 나온 자료를 근거로 계산을 해보니 228 마이크로그램이 되더라. 이거는 왜 했냐면 위액 요인 가산법으로 하자고 했을 때 기본 손실량과 그다음에 성장을 위한 요구량이 필요한데 이것의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위장관 손실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몸무게 대비해서 420. 소변 등을 통해서 나온 것은 이제 연구에 따라서 몸무게당 14 마이크로니까 표준 체중 8.4 곱했죠. 그래서 117.6. 성장에 필요한 것은 아까 체중당 20 마이크로라고 했고, 하루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11.4라고 한 자료를 근거로 228 마이크로. 그리고 모유를 통해서 나오는 아연이 250. 그리고 이유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것이 1.7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값을 다 정리를 해보면 모유 속에 있는 거 0.5, 그 다음에 이유식을 통한 것 1.7 이렇게 해서 2.2가 되는 것을 이제 내려서 2mg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밑에 보시면 모유로부터 아연 섭취를 0.5 했을 경우 흡수되는 아연량을 250 마이크로로 해서 흡수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이제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장은 이제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변이 개수를 10%로 해서 1.2로 곱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같은 경우도 성인의 위장관 손실량 또는 기타 손실량에 대한 것을 그 연령대에 평균 체중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아연은 유전자 발현,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이 주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 단백질로 우리 몸은 이제 구성이 되니까 근육과 또는 지방 조직이 형성될 때 아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필요량에 추정했다. 성장기에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할 때 각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조직 형성이 되는지를 보고 아연의 흡수율 30%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에서 14세의 경우는 흡수율을 40%로 적용을 한 다음에 계산을 했고, 또 12에서 14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아이들이 초경이 시작이 될 때죠. 그래서 그때는 생리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다. 추가된 내용들을 이제 볼 거고, 15에서 18세 남자아이들은 정액 손실량과 여자의 월경 손실량을 각각 100씩 추가하는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은 하루에 10g 정도 형성되고 흡수율 40%로 봤다. 계산식이 들어가는 설명들이죠. 그리고 아연의 권장 섭취량은 변이 개수 10%로 설정해서 계산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34에 해당하는 것은 뭐 위에서의 손실량, 그리고 위장에서 손실량이고, 표준 체중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32에 해당하는 것들,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지수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일 하루에 뭐 1에서 2세는 6g, 3에서 8세는 7g, 새로 신설되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산한 값을 잡았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5에서 18세 같은 경우 남자의 그 정액이랑 여성의 월경 손실량을 통해서 나가는 아연의 손실량 각각 100씩. 그리고 여기 섭취율에 대해서, 흡수율에 대해서는 1에서 11세는 30%, 12에서 18세는 40% 그래서 계산 끝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까지 고려를 한 값을 정리를 했고, 또 10%의 변이 개수를 고려한 값이 권장 섭취량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성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보시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성인이죠. 아연의 흡수율을 40%로 잡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남자 19에서부터 64세 성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40%로 잡았고, 아연의 내인성 손실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연구한 것에서는 9mg, 성인 여성은 7mg으로 계산값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권장 섭취량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변이개수 10%를 고려해서 정리를 했다.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생리에 의한 손실량, 또 남자의 정액 손실량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나온 수치들을 우리가 고려한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 손실량은 여기서 34, 변 등에 대한 거는 14로 고려를 해서 체중을 잡았다라는 거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노인기 역시도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요인가산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액과 월경 손실량이 이제 폐경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장관에 대한 내인성 손실량, 그 다음에 위장관 이외의 경로를 통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리를 통한 손실량은 여성에게서는 이제 폐경이 됐기 때문에 없는데, 65에서 74세의 남자의 정액 손실량은 100에서 50으로 반으로 줄여서 정리를 하고 있고, 요 끝에 보면은 흡수율은 이 연령대에 40%로 잡아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신기 같은 경우도 이때 아연이 축적되는 양을 보고한 결과들과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임신기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손실량에 만약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임신기 동안 축적되는 만큼의 흡수를 증가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양을 늘리자라고 했고, 아연의 흡수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다른 무기질을 봤을 때 임신기가 되면 다소 흡수율이 증가하는 걸 보였어요. 근데 아연 같은 경우는 임신기에 흡수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인에 우리가 썼었던 40%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이제 임신 4분기에 증가분에 가까운 2mg을 이제 잡았고,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10%로 고려를 했다.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걸 이제 표를 보시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4분기로 나누어서 아연의 필요 축적량을 다 정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흡수율을 이제 40%씩 해서 0.4로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4분기가 1.8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깝도록 정수화시켜서 2mg으로 잡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기에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추가로 공급하는 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성인 여성의 경우에 평균 필요량이 7인 것에 대해서 플러스 2를 해서 9mg으로 잡았고요. 권장 섭취량은 추가되는 2mg에 대해서 곱하기 1.2, 10% 변이개수를 했더니 2.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 7에서 2.5를 더한 9.5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유기 같이 볼게요. 수유기 같은 경우는 수유부 아연 필요량은 모유로 분비되는 양만큼 부과를 해야 되니까 흡수율 40%를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하고 개인 변이 10% 해서 이제 권장 섭취량까지 이제 계산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값에 대한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5.5다. 요것에 대한 표는 모유가 하루에 분비되는 거 0.78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모유 속에 들어있는 아연의 농도 2.2mg, 흡수율 40%를 고려했더니 수유기 동안에 필요한 게 4mg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임신기에 필요한 아연의 평균 필요량이 7에다가 지금 여기서 구했던 4.3을 더해주면 11.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1mg으로 해서 수유부의 평균 필요량을 잡았다면 권장 섭취량은 1.2, 10%를 가산해서 5g을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임신기에 대한 부분에서 5.16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수유부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수유부에 대한 것은 성인과 동일하게 40%를 잡았다라는 것에서 같이 출발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각각을 11, 1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이 설정돼 있어요. 아연에는. 그래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시면 보충제를 통해서는 오심, 구토,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화살표가 정리돼 있고, 아연의 평형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제 보충제를 먹어서 문제가 직접적인 것은 오심, 구토가 있지만 흡수된 다음에 평형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구리 흡수의 저해나 면역 기능에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연 설명으로 볼게요. 식품으로 섭취된 아연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으나 강화식품에 의해서는 주로 구리 흡수의 저하, 면역 능력의 감소, 그 다음에 혈중 고밀도 지단백, HDL의 감소, 그 다음에 SOD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에 아연이 필요한데 이 효소의 활성화가 떨어진다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상한 섭취량은 이제 최대 무해 용량이라든지 최저 유해 용량을 알아야 되는데, 아연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 50g 정도를 무해 용량으로 잡았고, 불확실 개수 1.5, 그래서 50 나누기 1.5 했더니 35가 나왔어요. 성인의 경우. 그리고 유아, 아동, 청소년은 이 상한 섭취량, 성인이에서 구해졌던 상한 섭취량에서 체중 보정을 해서 각각 했고, 영아의 경우는 이제 독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설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별이 구분되는 6세부터는 성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표준 체중을 각각 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과 청소년의 상한 섭취량은 남자의 기준치로 한 가지 값으로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남녀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한 값을 한 연령대에는 남녀를 동일하게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영아기에 해당하는 0에서 11개월은 설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 없고, 1에서 2세 또는 5에서 3세부터 쭉 정리한 것을 보면 체중당 필요로 한 건데 계산식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19에서 29세에 대한 평균 상한 섭취량에서 각 연령대에 대표되는 체중, 그리고 이 연령대의 체중으로 나눈 걸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값이 이제 값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청소년기까지 넘어왔고요. 성인에 대한 것은 아까 실험 결과 나왔었죠. 5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봤었던 불확실 개수가 1.5라서 우리가 50 나누기 했던 요 식이에요. 그래서 불확실 개수 1.5를 나눠서 35. 또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 썼던 최대 무해 용량은 5.0, 그 다음에 불확실 개수를 1.5를 적용해서 저 식을 썼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기질은 계속 반복해서 성인의 것을 가져다가 체중비로 성장기 아이들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임신 수유 후에 모두 추가량이 설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영아기 전체가 다 충분히 아니고 영아기 후기부터 요인가산법을 써서 평균 필요량이 설정되었다라는 거 가만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아기에는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영양소이다. 주요 근본을 보면은 백미나 소고기, 돼지고기를 통해서 아연을 우리가 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함량 식품은 버섯, 굴, 시리얼 순으로 고함량 식품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 이제 구리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연과 구리는 생리적으로도 하는 일이 비슷하고 또 소화가 흡수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에 따라서 요약부터 고함량 식품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리학 같은 데 보면은 구리가 혈관에서 철을 산화시켜서 트랜스페린이랑 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구리였어요. 그래서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구리를 조혈 영양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건 말고도 다른 많은 이제 효소들의 조효소 형태로 구성 성분으로 있고, 산화 환원 반응이나 방금 설명했던 철 운반 반응 또는 콜라겐과 같이 결합 조직이 이렇게 꼬여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항산화 효소의 조효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체내 기능을 수반하는 것이 바로 구리다. 그래서 구리가 결핍이 되면 적혈구 생성에 문제가 되니까 빈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혈액에 문제되는 것들이 쭉 나타나고, 그다음에 신경학적인 이상 증세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리, 그 다음에 과다 섭취는 너무 많이 먹으면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를 하게 돼서 원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구리가 과다하게 됐을 경우에 이거 자체가 산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 손상 유발할 수가 있고 위장장애, 메스꺼움, 설사나 조직 손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결핍에 대한 분석들은 식이나 보충제를 설명을 할 텐데 이 노출 지표에 대한 것은 간 속에 혈액이나 간에 있는 구리 농도 볼 수도 있고 앞에서 설명했던 구리를 필요로 하는 효소들 SOD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성도 볼 수가 있고 구리가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또 RNA 발현과 관련된 것들을 지표로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노출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건강 판정 지표는 철분의 이용, 또 콜라겐의 합성,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피부의 색소, 지질대사, 혈압, 그 다음에 RNA에 대한 발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건강의 질병으로 넘어갔을 적에 빈혈부터 해서 쭉 뭐 사망률, 당뇨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구리의 지표는 그럼 뭘로 잡을까라고 했을 때 구리는 앞에 설명했듯이 식사나 영양 보충제로 올 수도 있지만 농약이라든지 또 흡연을 할 경우에 또 좀 들어있고 화장품 등 속에도 이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피부를 통해서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비의도적인 노출도 가능하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가형과 일가형으로 존재하고 상호 전환하기도 한다. 또 식이로 섭취하는 구리와 소장 내로 분비되는 구리 모두 소장 내의 구리 풀을 간주한다. 그러니까 먹은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 있던 것들이 다시 재활용되는 것들도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부족증과 과잉에 대한 것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구리의 섭취의 적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냐라고 했을 적에는 이제 간접적인 것이 대부분이죠. 철분의 이용률을 볼 수도 있고 콜라겐이 합성되는 과정,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 또는 색소의 변화, 그 다음에 지질대사,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카페론이라고 하는 것이 구리가 흡수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어떤 단백질인데 그것을 살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해서 SOD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혈관이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잘 되는지, 왜냐하면 콜라겐 합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구리 섭취량이 부족하면 빈혈부터 알츠하이머, 면역 시스템의 이상,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암, 당뇨, 황반변증과 같은 유병률이 증가하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섭취의 기준을 우리가 잡을 때는 평균 필요량을 이제 선정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하루에 700마이크로그램. 거기에다가 미국 자료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체중이랑 이것을 설정했을 때의 미국 사람의 체중 차이의 비를 잘 고려를 해서 설정을 했고 변이 계수는 15%를 설정을 했다. 설명하고 있죠. 먼저 영아기부터 볼게요. 영아기는 모유 속에 있는 구리의 양을 모유 흡수하는 것, 섭취하는 양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24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섭취한 것이라서 충분 섭취량으로 했고, 영아 후기는 자료가 없어서 영아 전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5.5kg와 8.4kg인 대사 체중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3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각각은 영아 전기는 240, 영아 후기는 330으로 했다. 성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근거한 평균 필요량을 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성인에서 650과 500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계산을 하는데 그때 체중도 하지만 이 성장 개수도 같이 고려를 한 계산법을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것은 변이 개수 15%로 해서 130을 곱했다. 이 계산식을 쭉 보시면 남자는 남자 19에서 29세 남자 평균 필요량이 적혀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19에서 29세 여자 평균이에요. 근데 1세부터 5세는 남녀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남자 거를 가져다 썼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체중 비를 계산을 했고 이 부분은 성장 개수를 고려해서 더 부가적으로 계산될 수 있게끔 가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평균 필요량이고
이것에 대해서 1.3, 15%의 변이 계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1.3이 되었어요. 각각 평균과 권장 섭취량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인기에 와서 우리가 성인기에서 제시된 값을 찾아봐야 할 텐데, 우리나라 건 없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 걸 가지고 왔다고 했고, 그 미국 자료가 700 마이크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변이계수 15%를 해서 900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 남자와 미국의 성인 남자 표준 체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를 계산을 했더니 미국은 700인데 우리는 이제 650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500으로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됐다. 그래서 변이계수 15%를 가산해서 권장을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650으로 정리가 됐죠. 권장 섭취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앞에 있는 것은 미국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동일하게 했고, 몸무게는 남녀를 달리해서 값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인기는, 평균 필요량에 대한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인으로부터 또 동일하게 체중비로 외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이계수는 15%로 동일하게 했고, 자, 밑에 65에서 74세, 75세 이상 남녀의 경우에는, 계산값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600으로 이렇게 맞췄다라는 거, 여기는 800으로 맞춰서 각각 설정을 하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세하고 74세는 같은 수로 했어요. 나온 값의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값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수치를, 이제, 뭐죠? 그 100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600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신기를 볼게요. 임신기는 우리가 영아 전기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모체에서 분비된 것들을, 그건 수유부고 참 임신기는 태아의 성장과 모체 조직의 축적량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했는 것은 체내 구리 정상 분만화를 봤더니 그 체내의 구리가 13.7mg 정도였고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의 몸과 양수에서 또 한 4.6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 임신 기간 동안에 임신을 위해서 구리가 축적된 것이 18.3이라는 것이 나왔고 구리 흡수율을 65%로 잡아서 이렇게 65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을 280일로 나누었기 때문에 총 18.3을 18,300 마이크로그램으로 단위를 환산해서 계산을 해서 평균 필요량 100 나왔고요. 개인 변이 15%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3을 곱해서 130으로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수유기는 모유로 분비되는 양으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모유 속에 들어있는 거 305 마이크로그램, 모유 분비량 0.78. 그래서 계산을 쭉 했더니 이제 흡수율까지 65%까지 가산을 하니까 366. 그리고 그것을 단위로 해서 370으로 잡았고, 요거는 변이계수 15%로 정리를 해서 각각 370과 480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도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리는 보충제, 농약, 흡연, 화장품을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섭취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간 손상,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 무해 용량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구리는 일단 그 식사나 영양 보충제로 섭취할 땐 문제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농약이나 흡연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은 독성 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했다. 그리고 구리가 과도한 섭취로 인한 독성은 주로 음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식사는 아니지만 급수,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섭취했을 적에 주로 급성 증상이 나타났고 급성은 이제 소화기계 쪽과 호흡계 쪽에 좀 많이 나타나는데 구역질, 구토, 설사, 복부의 통증, 두통, 빈맥도 있고 호흡곤란, 또 용혈성 빈혈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에서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것 말고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이 됐을 경우에도 간과 신경계의 이제 전반적인 기능 상실, 용혈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완전 과잉증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런 증상이 있다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돼서 과잉증이라고 딱 진단받는 것을 우리가 윌슨병이라고 하는데 그 과잉증이 지속되면 약간 윌슨병과 같은 병태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체내 축척이 주로 이제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간경화를 같이 동반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가 봤더니 3년 동안 고농도의 구리를 섭취했을 때 윌슨병과 같은 형태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실험에서 봤을 때 간과 신장에 구리가 많이 축적되어져 있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겠죠. 그런 병리학적인 소견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 역시 구리에 많이 노출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앞에서 설명했듯이 구리가 적혈구 형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는 하나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산화를 유발하는 그런 영향을 주어서 이제 용혈성 빈혈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과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간경화와 용혈성 빈혈을 이제 보고 이제 전체 독성 종말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구리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혈관 조영수를 한번 해봤더니 혈청 구리나 셀룰로플라즈민 속에도 구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농도를 분석했을 때 굉장히 높고 그것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잉에 대한 위험도가 신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임상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기 같은 경우는 성인의 상한 섭취량을 10,000마이크로로 했는데 그것을 연령대별로 표준 체중을 외삽한 방법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 남자가 몸무게가 68.99 표준이요. 여자가 55.9인데 그걸 사용하고 불확실 개수 1로 해서 상한 섭취량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성장기 경우는 남자의 상한 섭취량을 여자에게도 또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하는 거죠. 또 성인기를 볼게요. 성인기는 구리의 상한 섭취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것이 없어서 예전에 했던 10,000마이크로를 그냥 유지를 했다. 그 다음에 임신기나 수유기 역시도 추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했었던 자료 그대로 상한 섭취량을 유지했다는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성인에 대한 부분들로 되어져 있는데 19세에서 64세는 그냥 성인 상한 섭취량으로 해서 딱 정리되어 있고 나머지 연령대는 성인의 것을 가져다가 체중비로 정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몸무게도 19세에서 64세에 해당이 되는 몸무게인데 여기서 특이할 것은 6에서 8세 아이들은 이와 같이 68.9라고 하는 남자의 자료를 가져다가 이제 쓰고 9세부터 여성의 표준 체중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기도 마찬가지로 성인의 상한 섭취량 가지고 그대로 와서 불확실 개수 1로 적용을 해서 정리를 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구리에 대한 거는 이제 영아의 경우는 모유 수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값으로 충분 섭취량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연령대에는 상한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와 수유부에도 구리는 부가량이 설정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주요 급원은 백미나 소부산물인 간, 대두, 배추김치 순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급원 식품이었고요. 고함량 식품은 이제 동물성인 소나 거위 또는 이제 견과류에는 브라질 너트, 캐슈넛, 그다음에 들깨와 같은 식품 속에 구리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연과 구리를 마치겠습니다.